이리오다 이리오. 드디어 2018년 마지막 3회차 녹음하러 왔습니다. 다 같이 환호로. 와. 왜 이렇게 막판에 힘들었는지. 이제 한 일주일 쉬었다가 이제 2019년 할 텐데 정말 저에게도 참 일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여튼 시장도 정말 우리 한 5년간은 장 빠질 때마다 좋다 말하면 버티면은 항상 잘 맞아가지고 우기다가 올해 하여튼 하반기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내년에 대해서 우리 퀀트, 전략, 이컨 다 모여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시간 오늘 정리하고 1월달에 우리 또 만나서 하나하나 섹터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사해야겠네. 예, 이제 윤쌤 윤조입니다. 네, 투자전략팀장 신중호입니다. 예, 1월 13일에 결혼하는 이코노미. 2019년인가요? 모두가 축하를. 네, 콘티 염두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치호입니다. 미래가 크게 변할 걸로 보고 있고요. 미래에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돈을 벌지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 미래보다는 2019년의 주식시장 매우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온에서 댓글 담당하고 있는 프로댓글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먼저 최경혁 연구원님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좀 사정으로 한 개의 주제만 좀 업로드를 해가지고 좀 댓글이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의견들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재밌는 그 이리온님이 이분이 그 6월달에 그 이리온에서 그 송정화 팀장님이 그때 이제 게임주 한번 방송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NC소프트로 그래도 좀 이익이 나서 고맙다고 하셨고요. 급등주 상따 등으로 좀 크게 손해를 봤었는데 그래도 이리온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제시한 정보도 작살나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런 거만 보지 말고 리서치 베이스 투자가 뭔지 좀 이해했다. 그런 댓글을 좀 달아주셨습니다. 갑자기 우리 염동찬 연구원을 18회 염동찬 연구원인데 자기 스스로 홍보했기 때문에 참고하자면 우리 1월 13일인가 최강 이코노미스트 결혼이 예. 40대 결혼이기 때문에 다 주최시고요. 참 제가 줄에 쓰고 신중호 팀장이 사회 볼 거거든요. 그래요? 그렇군요. 걱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점심 때 그 재수 씨 델프니랑 같이 식사했는데 재수 씨 여기 안 듣겠죠? 잘 갑자기 미안해지네. 미안해지고 내가 진짜. 그래서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정말 기쁜 일이 내년 초부터 생기는 거 보니까. 내년 주식 괜찮지 않아? 이런 저희 감으로 하는 전략으로 지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퀀트한테 좀 실적이랑 우리나라의 어떤 주주 가치 이런 것들 같이 얘기 좀 하는 시간 갖고 19회에서는 우리 이코노미스트가 사실 중국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중국 잘했었는데 중국 도대체 뭔 일 나고 있는 건가? 그 얘기 좀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중호 팀장이 전략 한번 좀 정리 좀 해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좀 심플하게 갖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죠. 염동찬. 예.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12월 12일에 나온 마켓코어 2019년 투자 아이디어 여기 자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자료는 아마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료 내용 보시면은 이 자료로는 뭐 3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오는 차트들은 같이 뜨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이죠. 2019년도는 이익 성장률이 한국 기업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한 해입니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코스피 200 영업이익 추정치가 198조 정도 잡히고 있어요. 연초만 하더라도 뭐 200조 원 정도는 무리 없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8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거가 지금 한 198조 정도 나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4분기 실적 안 나오니까 이거 더 떨어질 겁니다. 한 190조 원 초반 정도로 보면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레이트가 떨어졌다 해왔어요.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맞습니다. 그로스는 있었는데 그로스 레이트는 뭐 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뭐 두 자릿수 성장률은 되고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자릿수로 떨어집니다. 한 자릿수도 안 나올 200조로 컨선인데 맞습니다. 감익일 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네, 그 얘기도 드릴 텐데요. 일단 컨센서스로는 이익 증가율이 뭐 지금 컨센서스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는 뭐 2015년 이후에 가장 낮은 이익 증가율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치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문제는 그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성장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코스피 200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거든요. 이 두 개 합치면은 영업이익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돼요. 2018년 기준으로.
근데 이 두 개 기업이 내년도 역성장이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영업이익에서 뭐 차지하는 비중 상위 10개 기업 보면은 올라가는 기업들은 다 대부분 뭐 금융 지주들이 이익 추정치 올라가고 뭐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정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금융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뭐 이익 추정치 뭐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만큼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리해드리자면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내년도 역성장이고요. 그 나머지 업종들이 그 떨어지는 부분을 메이크업 해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역성장 가능성 당연히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죠. 이익의 성장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될 거냐?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시장의 성장성이 없으니까 성장이 있는 일부 기업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거다. 성장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가라는 거는 결국 PER 곱하기 이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익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PER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아이디어죠. 두 가지. 첫 번째, 성장이 없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일부 기업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라면은 PER이 올라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과거 이제 앞서 차트에서 코스피 200 그 연도별 이익 보니까 11년부터 15년 네. 이때 감익 구간이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코스피 멈춰 있는 동안에 뭐 소비재라던가 코스닥 많이 올랐잖아요. 2014, 15년이 특히 그랬죠. 그렇죠. 그게 2014년, 15년이 그랬던 것도 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익의 증가율이 없으니까 증가율이 있는 기업들이 되게 프리미엄을 받았던 거고 그때 좀 각광받았었던 게 뭐 화장품, 중국 관련주들, 뭐 헬스케어 업종들 이때는 뭐. 디프레이션 시기였고 그쵸. 약간 상황이 다르죠 지금과는. 연준이 뭐 금리를 갖다가 정말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였으니까 실질 금리가. 근데 그거보다 나는 갑자기 감익하면 생각나는 게 내 기억에는 2005년 화랑장 이후에 2006년이 감익이 있었거든요. 2006년에. 맞습니다. 감익이 있어서 굉장히 2005년 말에 2006년 초에 굉장히 안 좋게를 봤는데 그게 한 중반인가 언제부터 당 돌기 시작해가지고 2007년에 날아갔던 기억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연준이 금리 동결이 있었는데 그게 5%대인가 해서 연준이 금리 동결 가는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약간 프리하게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앞에 이걸 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앞에 뒤에 배당 얘기는 할 거는 내가 아니까. 근데 이제 그때와 상황은 어때 보여요? 그때 감이. 그거랑 또 하나 궁금한 건 내가 요즘 다녀보면 우리나라 ROE가 그때 염동찬 연구원은 분명히 두 자릿수의 시대다 했지만 내년 되면 8% 초반까지 그러면 사실 ROE와 PBR은 선형관계인데 우리가 PBR이 이렇게 낮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서 이제 ROE를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 이게 사실 시장에서 내년에 상고하저냐 뭐 상저하고냐 얘기하는데 상저저저라는 말도 있거든 지금 실적으로 보면 상저하죠. 상저 하저저 하더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게 어떤 이익 얼마 전에 막년의 자리에서 이익 갖고 이게 논쟁이 벌어졌는데 ROE가 이제 ROE라는 개념을 갖고 한번 좀 설명해 주면 ROE가 덩치가 커졌으니까 네. 더 이게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거지 PBR이. 근데 0.8배 가도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들. 근데 뭐 ROE가 떨어지면은 PBR이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익이 지금 역성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역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막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재 레벨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떨어지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198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4분기 실적 안 나오면 한 190대 초반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2019년에 이익이 그것보다 더 떨어질까? 떨어질 수는 있는데 많이는 안 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어기진 연구원이 드디어 이제 탐방 갔다 오더니 날 찾아오더니 하이닉스 4조 미칩니다. 그러다가 에이씨 말했는데 사실 IT 반도체들이 내년 초에 예를 하이닉스가 4조 깨지고 내려오고 1, 2분기 다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컨센서스들 추정치 보니까 3분기 이후에는 뭐 4조 매체로 다 잡아놨는데 이게 만약 안 가면 그렇게 이거는 염두차면 신종티자 생각은 어때? 왜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실적이요?
4조가 안 나오면 아니 예를 하이닉스를 예를 든 거지만 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가미기에 지금 내년 205조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러다가 내년에는 8자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리란 말이야 지금. ROE가 뭐 한 8% 초반 8.1, 8.2 뭐 이 정도 내려오기 시작하면 PBR이 최근에 낮았던 이유가 좀 뒤늦게나마 설명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가 장빠지가 나왔던 그게 얘기거든요. 맞죠. 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지. 센티멘트가 작용이 돼서 가격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자체는 가격이 녹혀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면 섣불리 들어갈 수도 없는데 가정은 그래 우리가 어닝을 보니까 뭐 증익은 사실은 잘 모르겠고 언간생심인 것 같고 올라가는 현대차나 금융주도 사실은 기저효과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막 뛰어나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수준에서의 레벨 정도면 이 정도면 오케이다 정도가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가격인데 그 내려왔던 게 ROE가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센트에 작용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바라볼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뭘 해볼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닝은 그래도 캐시 플로우도 있고 한데 오늘 마지막 날이고 우리 다들 볼 때는 퀀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추정치를 보면서 딱 든 생각이야. 이걸 갖고서 지금 아무도 이짤 생각 안 해. 지금 2019년, 20년을 여기서 증가율 데이터를 컨설을 쓴다고 그래서 이거가 이대로 되면 장은사 지금부터 사야죠. 그치요. 이게 뭐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뭐 인정. 그로스 떨어지는 거 정도가 그래서 아니라 궁금해서 뭐. 나는 이 정도로 보는데 컨설가 내가 이 말을 했더니 뭐 술 먹다 말고 나한테 건배 이래가지고 주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로 좀 우리가 스타트를 해보자는 거지. 네, 근데 ROE 8%는 너무 세게 보신 거 아니에요? 지금 11% 후반인데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트레일링이지 트레일링. 네, 트레일링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 정도 되는데 8%가 되려면은 이익이 한 20% 정도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내년도 이익이 뭐 100 뭐 세게 봐가지고 뭐 200조에서 20% 하향 조정되면은 160조 정도고 이거면은 뭐 2016년도 정도? 2017년 2017년도보다 미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그때가 107%. 시장을 반영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밸류에 싼 줄 알았는데 주가로 보면은 뭐 그때 수준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뭐 주가 수준을 보고 이때 이익을 반영한 거면은 ROE 그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약간 이렇게 반영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럼 많이 이미 반영돼 있는 거네. 그러니까 주가가 음. 극단적으로 보면 2017년에 저희가 코스피 200이 178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아까 ROE 8% 되려면 뭐 자본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160조가 아니라 한 170조 정도 될 맞지, 거라고. 올라와야지. 그러면 자본이 늘었어. 주가로만 보면 다 온 거지 사실. 그러네. 하향 조정되더라도 그치 이게 이제 왜 주가가 이렇게 됐었는지가 이익이 되는 거고. 내가 그래서 떠오르는 게 2006년이니까 2006년에 가믹이 나오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 후반부터 돌기 시작했던 이유가 멈춘 거거든. 그 가믹이. 그치.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가 조정폭이 차이나 쇼크 나오고서 2004년에 네. 15% 15에서 20% 사이 네. 빠지고 나서 올라왔어요. 미국 금리가 좀 정체되고 내가 기억엔 그래 지금. 그래서 그때가 과거는 똑같진 않은데 좀 라임이 비슷하다는 그걸로 보면 최강영고 그 생각이 좀 나고 가믹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도 마시라는 거지. 그 가믹 한다니까 갑자기 무슨 뭐 ROE가 무슨 갑자기 뭐니까 내가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얘기해보니까 난 정리가 좀 되는데. 가믹 된 거를 이 주가가 반영을 했다라고도 봐야 되는 거죠. 그치. 여기서 만약에 더 가믹 된다는 거는 ROE가 한 뭐 6%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가기 거예요. 쉽지 않아.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트레일링이라고 얼마 돼줘야 하더라도. 되는데. 경제로 얘기해도 미국 경제 지금 주택 가격 꺾여가지고 꺾일 거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로버트 실러 교수가 2주 전인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만드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주택 가격을 보고 있으면은 2006년이나 아니면 2005년의 생각이 많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했어? 예, 그때랑 내가 좀 비슷한 순간적으로 그림이다라고 가믹 얘기해요. 나와서 2006년 예, 왜 기억나는 줄 알아요? 삽질을 했었으니까 그때 가믹 나온다고 안 좋다고 했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마 미국 경제를 보는 시선에서도 지금 그 경제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2006년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 데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작할 때 너무 좀 오늘은 2018년 마지막이니까 얘기하는데
그냥 보통 비관론이 득세할 때 되면 굉장히 아카데믹할 때거든. 논리적, 로지컬하거든. 근데 뭔가 이랬을 때 반영돼 있을 때 이익에서 뭔가 출발점을 찾아야 된다는 내 생각인데 솔직히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 이익 전망이 너무 불투명하니까 내가 맞습니다. 이게 좀 헷갈려. 아직 보이는 데가 사실 없어요. 보이는데 그거 예. 신종 팀장 그게 네. 안 보여 내가 아직. 그거는 저희들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게 없을 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고 있으면 답 안 나오고 뭐 잘하긴 했지만 그 정도의 어닝 그로스였는데도 밸류에이션은 따라가지 못했던 건 사실이고 나머지 것들은 올라왔지만 피크 치는 것 같고. 어규진 형이 나한테 준이가 와서 그러더라고. 아 주가 못 올라갔던 게 결국 근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2.8배분 3점 몇 배가 비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러는데 뭐 그런 논리지 뭐. 네. 너무 겐세에 났다. 아닙니다. 대만 이게 얘기는 대해서는- 저번에 한 번 했었으니까 내가 그랬던 건데. 뭐 대만 얘기는 뭐 많이 한 얘긴데요.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그로스가 없다면은 좀 이렇게 멀티플이 올라가야지 좀 맞아. 시장이 될 것 같은데 멀티플이 왜 안 올라갈까 뭐 이게 생각을 하면서 좀 대만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대만이랑 한국은 되게 비슷해요. 뭐 1인당 GDP도 뭐 한국이 더 높기는 하지만 비슷한 구간에 있기도 하고 한국이랑 대만이랑 이제 산업 구조가 되게 비슷해가지고 시가총액 비중도 이렇게 업종별로 보면 비슷합니다. IT 비중 높고 뭐 다른 것들 뭐 상대적으로 낮고라든지 재밌게 한국에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최근에는 좀 떨어졌을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라고 보시면은 대만에서 가장 큰 게 TSMC잖아요. TSMC도 한 20% 정도 차지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주식 시장이라든지 경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은 뭐 지리상으로도 비슷하고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경제 규모도 비슷한데 한국과 대만의 그 주식시장 PER을 보면은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죠. 2005년 이후에 뭐 2009년 이후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은 PER이 10배 이상을 받은 기간이 거의 없습니다. 10배 이상 받은 기간 뭐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배 이상을 받습니다. 금융위기 때 잠깐 10배 깨지긴 했었는데 대부분 10년 이상 PER이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한국이랑 대만이랑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뭐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 구조로도 유사한데 PER이 차이가 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에도 넣어놨는데요. 한국이랑 대만이랑 배당 성향 자체가 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거는 뭐 한국이 유난히 낮은 이유도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배당 성향 가장 낮다. 꼴찌다. 이머징 평균도 안 돼. 이머징 평균은 훨씬 못 미치죠. 이머징으로 해도 뭐 거의 40% 나오는데 뭐. 그렇죠. 40%도 안 되죠 이 요새는. 그런데다가 뭐 선진국이 한 60%니까.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차이가 나니까 좀 진짜 좀 차이가 나는 거 좀 보셔야 될 게 금융위기 때예요. 2009년 이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있으면 배당을 주는데 대만은 이익이 안 나도 배당을 주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을 소모해서라도 배당을 주니까 이게 저는 주주를 대하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돈을 벌면 주주에게 그 일부를 나눠주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주부터 챙긴다라는 느낌이 있으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의 차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사적 배경도 봐야 돼요. 타이베이에 놀러 가봤죠? 아니요, 안 가봤는데요. 타이베이 가면 건물 진짜 허접하잖아. 그 중사도 건물이 좀 낡았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원래 북경에서 도망갈 때 배에다 실어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뭐 박물관에 있는 것들 해가지고 대만으로 왔다 본토로 돌아가고 싶었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만에서 얘네들은 투자를 이렇게 뭐 하기보다는 항상 캐시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막 기업들이 막 죽으라고 막 커피하고 할 때 얘네들은 막 빌딩 짓고 할 때 얘네들은 그냥 배당을 받는 게 문화적인 습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전에 이제 뭐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대만은 좀 유별난 게 그 부분. 좀 말했지 금융위기 때 배당성이 120%대가 나왔다는 거는. 그렇죠. 유별난 거지. 정말 유별난 겁니다. 특이한 거지. 아니 근데 호주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럴 때 그래요? 있긴 호주가? 하더라고요. 호주도 이렇게 배당 좀 많이 주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거기도 이렇게 적자 나도 일단 배당부터 주고 뭐 이러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이랑 대만 배당 성향 얘기를 계속 하면은
7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정책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정책이 따라가는 건지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에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자산에서 뭐 부동산 제외하고겠죠. 가계 자산에서 예금이나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주식보다 높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라든지 뮤추얼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이자 소득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계 소득과 중요한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도 배당을 좀 줄이는 정책을 하기가 좀 꺼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당에 대해서 과세를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반발이 좀 적은 편이죠. 미국은 그렇네요. 이게 미국도 뭐 중산층 뭐 예를 들어 뭐 펜션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주식 비중 높잖아요. 여기 보면 한국은 훨씬 낮고 대만은 뭐 선진국보다 높고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뭐 부분이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정책적인 이 푸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지 이런 현상 때문에 정책이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저는 어떤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대만은 확실히 주식이라든지 뮤추얼 펀드가 가계 자산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배당을 꾸준히 해야지 가계 입장에서도 현금 흐름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그러다 보니까 정책 쪽에서 세법 쪽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게 뭐 소득세 세법이랑 법인세 세법에서도 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소득세 구간을 이제 한국이랑 대만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율은 거의 뭐 구조는 비슷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가 약간 소득세가 조금 더 비싼데 배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 배당 소득세를 어떻게 내냐면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이랑 배당 소득이랑 합쳐가지고 14% 여기다가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5.4%를 과세를 해요. 대만 같은 경우에 그리고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여기 한국 소득세 구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합쳐서 이렇게 이 세율대로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배당 소득세가 제가 1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배당 소득 합쳐서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이제 연 소득이 4,600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좀 그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면 배당 소득 1년에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연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될 리는 별로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좀 배당에 대해서는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으로 갑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는 배당은 배당대로 세율을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 합쳐. 그렇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8만 그 대만 달러까지는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300만 원 정도거든요. 거기까지는 일괄 8.5%를 하고 그 넘어가는 거는 이 소득세에 합치던지 그게 아니면은 일괄 28% 하던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배당 많이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산 다른 뭐 소득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8%를 내버리는 거고 배당을 적게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8.5%만 내는 거죠. 근데 8만 달러 그 대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29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90만 원이면은 배당 수익률 3%만 하더라도 거의 뭐 1억 원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정도만 돼도 꽤 큰 거거든요. 뭐 이 정도 되는 뭐 소액 투자자 뭐 1억을 소액 투자자라고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투자자들까지는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 부담은 좀 적은 편이죠. 이런 소득세에 대해서는 대만이랑 한국이랑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주주 입장에서도 배당 이렇게 주가 오르는 것도 주가 오르는 거지만 배당 올라가지고 내가 계속 1년마다 돈 받는 거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본 차익 과세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차이가 한국이랑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차이가 뭐냐면은 법인세 쪽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사내유보금과세입니다. 사내유보금과세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 맞으면서 되게 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국가부도의 날 영화 봤는데 거기서 보면은 기업들이 막 부채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도산 위기가 하고 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게 부채 비율이었고 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부채 비율을 개선시키려면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 부채 줄이고 두 번째 자본 늘리고 자본 늘리는 거를 정책적으로 굉장히 유도했다는 거죠.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내 유보금 과세 폐지하고 배당 좀 덜 주고 유보금 쌓아가지고 자본 늘려라라는 거를 이렇게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달러도 그렇게 쌓아놓은 거야 그때부터.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아시아 국가들이 다 이렇게 외환 보유고 많은 게 다 그 이유인 거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은 그 외환위기에 좀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후에 줄어들었던 배당 성향이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있고요. 뭐 사내 유보금 과세 좀 부활시키기는 했는데 여전히 배당 성향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전에 그 베어마켓이라는 책 있는데 노란색. 네네 그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요? 그 책 재밌지 않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그 책 보면은 이제 대공황 때 얘기 나오는데 그때 좀 많이 기억이 남는 게 대공황을 겪은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20년 동안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세대가 있으니까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주식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20년을 갔다는 거예요. 한 세대가 바뀔 때까지. 약간 저희도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IMF에서 있었던 게 거의 20년 동안 아직까지도 영향을 한국 시장에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015년부터 사내 유보금 과세를 좀 그 부활을 시켰는데 2015년, 17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어요. 뭐 이렇게 배당 많이 안 하면은 뭐 과세를 하겠다. 배당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은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부 소득세를 깎아주겠다.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2018년에 이 부분이 좀 개정되면서 배당에 대한 인센티브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서 몇 개 항목을 공제하고 남은 거에 대해서 그 과세를 하는 게 사내유보금 과세인데 2018년부터는 이 배당을 깎아주는 요인이 안 됐었던 거죠. 그때 되게 실망했었죠. 그게. 좀 그렇죠. 이게 약간 예고는 됐었던 게 2017년에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절반으로 줄였었고 2018년 개정될 때는 아예 이제 배당은 아예 안 쳐주겠다. 깎아주는 공제 항목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게 좀 많이 나왔었던 논리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국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플러스 나왔었고 기업이 너무 많이 가고 주주가 많이 가져가니까 네. 임금으로 주라는 거지 이거를. 맞습니다. 임금을 차라리 많이 소득주가 줘라. 상관론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2018년에 바뀐 게 소득에 대한 가중치는 늘어났는데 소득에 대한 가중치 늘어나는 것도 좀 젊은 사람들 신규로 뽑으면은 더 많이 가중치로 주고 뭐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이번 정부의 방향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금융소득보다는 근로소득에 좀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고 최근에 좀 논의가 나왔었던 거는 아까 배당소득세랑 이자소득세랑 합친 금융소득세 2천만 원까지는 15.4% 낸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1,000만 원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물론 내년에부터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 뭐 국정감사 내용이랑 보면은 뭐 결국에는 시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논리의 중심이 그겁니다. 배당 소득을 받는 사람이 상위 뭐 10%가 뭐 90%를 가져간다. 너무 많이 몰려 있는데 사실 이거는 배당 소득은 그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입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세율을 늘려야 돼서 그 한도를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상위권에 좀 몰려 있으면은 좀 하위권까지 좀 다양하게 배당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았을 텐데 그것보다는 좀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옳은 방향인지는 아쉽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뭐 약간 배당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한 두 가지입니다. 뭐 행동주의 펀드들이 좀 더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배당 한국 낮은 거는 워낙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올해부터 국민연금이 도입하고 하면서 좀 활동을 하면은 개선되지 않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지배구조원 거기서 이렇게 연구자료 보시면은 일본 사례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에서 2014년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는데 이거 도입하고 나서 뭐 배당 수익률도 올라가고 배당 성향도 올라가고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기업들의 이사 선출에 대해서도 관여하면서 ROE도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이 시장 전체에 끌어올렸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11월 달에 스튜어드십 참여 기관 수 보시면은 뭐 운용사들도 뭐 25개 뭐 PF들 제일 많고 연기금은 이제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기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배당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뭐 AUM 입장에서 보더라도 뭐 그 일반적인 펀드들 같은 경우라든지 뭐 대안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증가율 높게 나오긴 하지만 최근 뭐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AUM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좀 행동주의 펀드들 아니냐라는 점에서 결국 한국에 대해서도 배당 성향은 낮고 대주주 비중이 높지 않은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행동주의 쪽에서 근데 우리가 이거 잠깐 다루다 말인데 시장에서 이 기대가 2019년에 매우 높아요. 행동주의 펀드가 나서 한증칼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대표적이죠. 근데 뭐 한증칼 보니까 모르게 그렇게 적극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스테이가 돼서 지금 그 뒤로 이제 보면 한진칼 이후로 재미난 사건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윤세님 뭐 자주 언급하신 것처럼 뭐 대상 같은 그룹의 이제 지배주주가 이제 자신들의 이제 홀딩스 지분을 매입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벌어진 일이 최근에 요 사이에 벌어졌던 또 이게 언론의 뉴스 보도가 한진보다 덜 됐을 뿐이죠. 며칠 전에 이제 HDC 그러니까 현대산업 템플턴에서 이제 5% 신고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련된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뭐 의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뭐 키스코홀딩스, 뭐 밸류 시스템 파트너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조금 조용히 있던 그리고 묻히던 것들이 언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용기를 내서 이제 경영 참여를 신고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에도 이게 다음에 한번 다루고 이제 연초에 이제 자료를 다루기로 했으니까 하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소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뭔가 굉장히 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젠틀하고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서한을 그동안 6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 자체가 이렇게 막 소셜 레버리지가 막 크게 통할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종목 얘기를 너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내년에 굉장히 기대의 요인이다. 그렇죠. 뭐 결국 배당 성향이 뭐 정책 쪽에서 굉장히 끌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일부 기업들을 통해서 배당 성향이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은 좀 PR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시장 전체적인 이슈는 아니고 결국에는 그 이슈가 있는 일부 기업들이 멀티플과 배당 성향이 올라갈 거다 이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당을 그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이제 다들 보면 배당을 갖다 이렇게 뭐 많이 선호한다기보다 뭐 기업의 그로스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쵸? 배당할 돈 있으면 투자라 이거. 이게 심지어 되게 강하거든 한국 괜찮이. 아니 뭐 한국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그치. 전 세계적으로 성장주 좋아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 아는 산업 이런 얘기보다는 야 이래서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단 말이야. 이런 성장 스토리를 다들 너무 좋아하는데 배당 줄 정도면은 이미 성장은 할 만큼 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딜레마가 현금이 나오는 있어요. 거죠. 내년에 이제 배당이나 주주 가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그 기업들 들어가서 보면 재미없다고 느끼죠. 아이씨 뭐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정홍식 연구원 종목이 많죠. 그게 어쩌다 보면 움직여서 그렇지. 어쨌든 뭐 배당주가 가치주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예전에는 PER 낮아지니까
이 정도면은 사셔도 됩니다. 뭐 이것보다는 배당 수익률 지금 뭐 몇 %까지 올라왔습니다. 배당 수익률 뭐 3, 4% 정도입니다. 라면은 충분히 뭐 해볼 만한 오히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가치주 관점에서도 현금 흐름이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걸 방어할 수 있는 아이디어 측면이라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내년에 성장 없는 시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이제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를 사람들이 항상 이제 언급하는 게 뭐 북한 때문이다. 아니면 뭐 삼성전자 같은 IT 같은 시클리컬에 가까운 업종이 지수 구성 종목에 가장 커서 그렇다. 또는 뭐 배당이 작아서다. 뭐 여러 가지 설들을 저희가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마침 또 관련된 섹터분들이 다 계시고, 그다음에 북한은 사실 올해 또 한번 불을 뿜었잖아요. 그리고 뭐 행동주의도 판을 치고 있고 뭐. 근데 아직 디스카운트가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익이 안 나오니까. 이익이 안 나오니까. 그것도 굉장히 무시 못하는 상황이야. 한국이 이익을 너무 못 내. 이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이 주식이 수익을 준다라는 게 확실해지면 밸류에이션 더 높아지는데, 이머징 같은 경우에 이때 염동창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크로스가 잘 나오니까 그러면 투자 밸류에이션 높여서 그 윗돈을 사는 거고, 선진국은 안정적인, 그러니까 선진국의 시장에서 내가 돈을 벌 만큼 번 기업들은 지배적인 사업자나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인 애들이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하면서, 특히 미국은 자사주 매입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이제 밸류에이션 높이는 건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방향성이 잘 없죠. 가치주 측면에서 저는 좀 고민이 되는 게, 미국은 이거 모든 게 이제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가치주 사면 됐던 건 뭐냐면, 그 한 나라의 생산성이 꾸준히 올라가는 애들은 가치주의 영역이 있는 애들이 나중에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따라 붙어요. 근데 디플레이션, 예전에 생산성이 정체되어 있는 나라들은 가치주는 계속 저밸류에이션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를 미국과 환원시켜서 하는 거는 되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경제에서 얘기하면은 북한 관련된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전 같으면은 환율로 쳤을 때 1,200원 정도 넘어가야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한 1,150원 넘어가면은 사긴 사면은 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해줬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 중요한 부분은 논문 쓸 때도 그렇지만은 결국엔 경제 지표 발표되는 거 가지고서는 해봤자 주가를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좀 설명력이 높은 거는 서프라이즈 인덱스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심리적인 지표들은 약간은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8년, 19년, 20년이 경제 성장 전망이 2018년 6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거기다 대놓고 특히나 외국인들 입장은 투자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는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림이 보니까 극명한데, 한국 이익 증가 그림 보니까. 네, 뭐 그겁니다. 뭐 PR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을 R-G로 나눈 거다. 뭐 그 배당 DDM 모형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PR이 높으려면은 뭐 시장 금리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뭐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로스가 굉장히 높으면은 PR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선진국처럼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PR이 높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느 쪽이냐? 선진국이랑 비교하면은 뭐 이건 이머징이랑 비교해도 비슷한데, 한국은 배당 성향 꼴등입니다. 거의 뭐 20%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 주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선진국에서 뭐 일본도 뭐 한 30% 정도 되는데 낮다고 하는, 뭐 이렇게 배당 성향이 낮고, 그로스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 역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 그로스 잘 나온다고 하는 인도 같은 데는 지금 YOY로 20%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지금 추정치 하향 조정 고려 안 해도 3%면은 이거는 너무 낮다는 거죠. 결국 한국은 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배당 성향 낮고, 이머징이랑 비교해도 그로스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PER이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로스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선진국처럼
배당 성향을 올리는 방향 쪽으로 좀 움직여야지 좀 PER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당위의 문제이기는 한데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희망적인 거는 뭐 스튜어드십 코드나 행동주의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서 조금씩 배당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다 떠나서 오늘 우리가 수혜를 녹음하고 있잖아요. 미국 우리나라 10년물이 1.9에 1.9 지금. 배당 수익률 지금 얼마지 지금? 지금 기말 배당 수익률 2%? 2% 넘는 거 수두룩하고요. 작년 배당 준 거 배당 하나도 안 늘어난다고 2.4 넘지 않아? 2.4, 2.5 나오지 않아? 아니 그거 되게 보수적인 기준이잖아요. 작년만큼만 배당을 준다. 그렇게 해도 1.9% 나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금리 보면서 오늘 채권 시장 보면서 이거 가만히 앉아 주가 빠지고 이러고 헤매고 있으니까 배당 수익률이 역시 이런 그냥 상황. 기말 배당 작년만큼만 줘도 배당 수익률 2%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수두룩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내년에 또 이런 걸로도 이렇게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그럼 뭐 10년짜리가 1.9면 단순히 생각하면 10년 있으면 1.9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년 동안 안 망할 기업인데 지금 2.5%다. 이거 그럼 배당 먹고 10년 동안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내가 참 우리 오늘 이거 일반 투자자분들 많이 들으시니까 근데 내가 우리 한전 딱 무너지가 PBR 0.23배 가니까 이제 멘붕들 온 거지 뭐. 한전이 원전 가치는 이제부터 그거는 청산 가치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원전은 이제 회수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논리 했었어. 그때부터 돌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냐면 이 밸류에이션이 뭘까? 최근에 이제 요새 나 머리 아픈 일 많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저녁에 새벽에 깨가지고 야 진짜 안 읽던 옛날 책들 이렇게 꽃자리들 책 좀 정리하다가 내가 그 정리 좀 하느라고 보다 보면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내가 무슨더라 그 되게 올드한 책인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는 거지. 봐야 된다는 거. 나 우리 요새 무형제 내가 강조하니까 무형제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청산 가치라는 것도 이제 무형제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뭐 저쪽 했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뭔가 지금 진짜 그래서 의외로 오늘 염동찬 의원이 얘기하다가 뭐 이것들이 반영해 온 것 같아.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을. 그렇죠. 그렇긴 근데 하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참 그 감이 안 잡히는 게요.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사놓으면은 연간 국채 수익률이 2%면 먹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샀다라고 치면 배당을 2.5% 주는 기업을 샀다 치면 지금 한 20% 손실 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 그래. 아니 지금 누가 뭐래? 지금 들어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게 개념이 지금 들어갔을 헷갈리는 때.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그거를 무서워해서 지금 아마 안 사시는 맞습니다.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내년에 아마 그래도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생각이 생기면 배당을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근데 채권이랑 다른 게 그거잖아요. 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대체제가 완벽하게 안 되는 거고요. 그거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배당 소득은 이미 그거를 이자 소득을 높고 거기에다가 원금 손실 가능성 10년 있으면 이것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좀 사도 되는 29에 들어와서 내가 이 바닥에 지금 보니까 내년도 24년인데 24년 거의 된 거지. 24년이지. 근데 나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제가요. 강혜가 이제 결혼한다니까 갑자기 또 한번 가는. 근데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주식 쪽은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마바라틱한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고 주식 쪽은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오지 않은 거에 대한 거래를 많이 하는 거고 채권이나 이런 건 굉장히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매크로 단에는 주식의 어떤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급의 쏠림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변화가 배당 때문에 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많이 빠져서 내지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니면 센터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런 수익률의 역전이 나오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지표를 갖고 프락시로 야 너무 많이 빠졌고 너무 이게 그랬구나라고 보는 거지. 이거 단순 비교해서 야 채권보다 높아졌으니까 사자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전에 최가영 연구원 이제 자꾸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는 언어멀리라고 기억나? 맨날 언어멀리 하나 찾아 내가 그 책 미국에서 책 사갖고 와가지고 호코에 사갖고 와서 맨날 데이터 만들고 그랬잖아요. 한번 내년 생각해볼까요? 내년에 트럼프 3년 차야. 그 첫 번째 당선돼가지고
3년 차에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경제 좋게 만들고 증시 좋았어요. 이거 공화당 때 맨날 하던 거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왜 보냐면 뭔가 내년이 불안하고 숫자가 불안해 보이는데 이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차이완과 중국 뭐 이런 경제 얘기를 할 텐데 미국도 얘기할 텐데 사실 그런 쪽에서 뭔가 약간 반영시키는 인간이 참 묘하게 언어멀리적으로 반복되는 속성이 있는데 특히 미국은 정말 선거 사이클, 일렉션 사이클과 많이 관련이 되는데 비슷합니다. 트럼프는 더 심한. 나 요새 트럼프가 막 내일 우리가 사실 방송하는 날이 연준 열리기 전인데 야 어느 여태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저렇게 자기가 막 금리 내려. 야 유가랑 금리 갖고 저렇게 날지 사람 처음 봤거든 나 저거. 그러면 저 사람이 뭘 내년에 정말 한번 크게 밀어붙여 보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거지 트럼프가 지금.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전 인프라가 그래서 인프라 강하게 해가지고 나올 뭔지라도 거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왔다는 거지 나는. 이 얘기가 오늘 홀가분해져가지고 내가 말이 좀 많아지는데 하여튼 실적은 아직은 좀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내년에 배당이나 이런 주주 가치나 이런 쪽은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한 해야겠다 이 정도 결론 잡아도 돼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 세게 나오는 데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서 하나 물어볼게. 야 내년에 정말 감익의 폭이 있다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뭐 감익의 폭이 있다면? 감익의 폭이 있다면은요. 과거에 좀 세게 나왔을 때가 한 15% 정도 나왔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한 5% 정도 본다면은 적절하게 하향 5% 넣으면 싼 거야 지금.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저는 5% 정도. 신종원 팀장이 뭔가 동의하지 않는 표정인데. 아 저요? 아니 이 감익이 뭐 올해가 190조 잡아서 10%면은 아니 지금 추정치에서. 지금 추정치에서 5%더 나도 싸긴 싸죠. 나는 190조에서 감익을 물어본 네, 거야. 190조에서요? 190조에서 10% 나도 19조 빼면은 20조, 170조면은 그게 170조네. 170조 되면은 지금 그게 2007년 초반 가격까지 내려온 거니까. 2017년. 네, 그러니까 2017년. 사실 그거 맞네.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가 푹 빠져갖고 지금 다시 리스타트냐 아니냐 그 수준이. 그냥 이 스타트냐 아니면 부러지냐 그 중에 사이네. 그둘 중 하나죠. 네. 옛날에 부러진 게 언제냐면 2000년에 IT 버블 터지고 나서 2002년까지 50% 빠졌어 주가가. 그게 IT 버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의 가능성은 크진 않아 보여. 그런 버블이 터질 정도로 뭐가 있었어야 뭐 버블이 없었죠. 뭐 있었어야 하죠. 그러니까 2007년에도 딱 고점 대비 50% 빠지고 시작했어요. 뭐든지 버블이 까지면 우리나라는 50% 빠지죠. 그래서 저번에 2600에서 말했던 사람 1300, 1400. 1300 선생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말하는 분들한테 아씨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짜증 확 나가지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 얘기가 그거예요. 50%냐 20%냐 네, 50%냐 20%냐 이건데 20%라고 우리 20%짜리라 보면, 보면 이번엔 많이 온 거 아니냐는 거지 이 정도면. 이 정도로 갑자기 하고 우리 18을 이렇게 마무리 짓죠 마지막. 예. 좀 어색하게 급 마무리하는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